미니애폴리스 네. 캐리 네. 그분이 나와가지고 어림없다. 올해는 뭐 피벗 없다. 네. 김치국 마시지 마라. 네. 이제 계속 그러고 연준이 틀리면 좀 연준의 신뢰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저는 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 연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경기 중에 골대를 움직이지 않는 한 핵심 물가 2%의 정책 목표를 우리는 뭐 2%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3%로 할래. 전문용어로 골대 옮기는 겁니까? 네. 골대를 이렇게 조금 넓히는 거죠. 2배로. 너무 잘 들어가게. 아주 크게. 비유가 뭐. 자, 금요일에 또 만나 뵙는 분, 이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모셔볼 텐데요. 김한진의 마켓 허허 실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휴장이었고 쉬었죠. 아, 네, 그래서 그쵸. 오랜만에 네, 더 그렇게 오랜만에 됐네요. 뵙는 네. 느낌인데요. 네. 예, 그래서 쌓인 얘기가 좀 많네요. 정광우 네. 대표가 또 잔잔한 얘기를 많이 해줬으니까 우리 GDP 이거 관련돼서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요즘 이제 어디쯤 가고 있는 겁니까? 네, 마켓 입장에서는 뭐 올해 GDP도 뭐 중요하지만 네. 올해 경기도 중요하지만 이미 뭐 이제 하반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이어지는 뭐 국내 경제 네. 흐름이 네. 어떤 기조로 움직일까. 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떨까라는 게 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V자형이냐 아니면 올해가 바닥이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U자형에 가까운 가파른 상승이냐 네. 아니면 거의 L자형이냐 네. 아니면 뭐 나이키형이냐 네, 네. 거기에 따라서 L하고 나이키형, 그 중간인가요? 네. 근데 이제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전 세계 뭐 굴지의 연구기관 예측기관들은 L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팩트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왜 L자형으로 보는지 뭐 힌트를 여기저기서 찾아봤더니 네. 또 제 의견도 그렇고 네. 조금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도 경기가 조금 만만치 않게 네. 전개가 될 거다라고 네. 보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물가가 높습니다. 그렇죠. 네, 네. 물가가 높고 예를 들어서 미국도 이제 근원 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역시 5.5%잖아요. 네. 4월달 수치가 네. 전년 동월 대비 5.5%가 이제 뭐 한 3%대로 이제 낮아지는 과정 속에 네. 있지만 이 3%대로 낮아지는 것은 이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낮아지는 거고 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낮아진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그렇죠. 고용을 줄인다는 얘기고 그렇죠. 고용을 줄인다는 얘기는 소비가 준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미국 GDP의 70%인 소비가 주는데 경제 성장률도 둔화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원 물가 특히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얘기는 결국 경기 둔화랑 같은 의미다. 경기 둔화를 서로 받터죠. 네. 주고받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이유는 팬데믹이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조금 일치화시켰어요. 리세트 시킨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오니까 사람들이 공장 가동도 못하고 소비도 못하고 뭐 움직이질 못했지 않습니까? 일치화시켰다. 네, 일치화. 그러니까 동조화. 동조화. 공통적으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경기가 뭐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지금 다 같이 나빠졌고 또 이제 같이 회복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끌어주는 경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약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겨우겨우 회복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제 2023년, 2024년 경제 모습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때 정부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재정 곡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뭐 다 보건 뭐 코로나 전쟁을 치르느라고 돈을 많이 썼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올해 세수가 또 예산 부족하고. 집행이 줄고 또 올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세수가 좀 적게 거치겠죠. 그게 또 내년도 재정 집행에 부담을 주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좀 제한돼 있다라는 것도 이제 경기가 조금 빠르게 되기가 어려운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연준이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 사실은 가게나 기업이나 특히 어려운 네. 한계 기업이나 또 어려운 차주 네, 네. 신용 등급이 낮은 경제 주체들은 연준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 조금 버티기까지는 버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결 기간이 만약에 길어지면, 그러니까 고금리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이제 항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체율이 보통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같이 연체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동결하고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기업과 가계의 대출 연체율이 그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용 경색은 경기 침체기 때 발생하고, 이 경기 침체기 있다라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죠. 네. 동결하거나 내리는 시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신용 경색이 더 오면서, 신용 경색이라는 게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고 기업들이 회사채를 잘 못 짓고 자본 조달을 못 하고,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금융시장이 이제 좀 얼어붙어서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 또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조금 아침부터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팩트를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IMF에서 전망한 겁니다. 2024년까지 좀 L자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까만색 선은 이제 전 세계 전체고요. 파란색 선이 이제 선진국. 이 점선은 2022년 작년 1월에 전망했던 것에서 이렇게 수정을 했다. 조금 더 낮춰 잡은 거죠. 22년 1월에. 네. 그래서 가령 그 세계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L자형으로 약간 살짝 이제 내년에 2024년에 조금 올해보다 2023년보다 살짝 그런데 거의 제자리. 그러니까 2.8에서 3.0으로 보고 있어요. IMF는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2.8, 내년에 3.0. 미국은 올해 1.6으로 보고 있는데 IMF가요. 내년엔 1.1. 올해보다 더 낮게 보는 거예요. 경기가 제일 늦게 간다는 네. 거죠. 그리고 중국도 올해는 5.2 보지만 내년도에는 4.5. 그러니까 경기가 L자형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는 이번 경기의 속성, 이번 경기가 이 고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후유증을 이제 녹여가면서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라고 지금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S&P 글로벌은 오히려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1.4에서 내년도에 1.2%로 올해 1.4%로 봤었는데 그거를 1.2%로 낮췄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마이너스나 이제 제로 성장 쪽에 가깝게 미국 경제가 조금 더 낮은 성장률을 보일 거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 그래프를 보면은 진짜 그 점선과 실선의 차이가 꽤 크네요. 특히 파란 선은 가운데 두툼한 데 보면 거의 2%. 네, 신흥국입니다. 뚝 떨어져 있는 23년. 중국이 조금 끌고 내려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느낌이 이렇게 진짜 가운데를 꾹 눌러가지고 억지로 L자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도 좀 마켓 입장에서 긍정적인 것은 이런 것들이 7, 80%는 저는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근데 이것보다 더 나빠지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이것보다 더 나빠지면 주식시장이 조금 더 좀 힘겨운 기간을 보낼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것은 이런 매크로의 흐름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선방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최근 한 10년간, 10여 년간 전 세계 기업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좀 집중화, 독과점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은 더 잘 나가고, 좀 안 좋은 기업들은 그냥 제자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몰아주기,
집중화, 독과점화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국가 대표 선수들을 모아놓은 뭐 미국의 그 큰 경제에서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게 S&P 500이고 30개를 모아놓은 게 다우 30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따지고 보면 뭐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많지만 코스피 200 종목이 사실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뭐 70% 이상 하는 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코스피 200 기업이라는 것은 국가 대표 선수죠. 네. 예, 국가 대표 기업들이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 물론 이제 그런 기업들도 이익이 뭐 경기 흐름에 따라서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매크로가 이렇게 나빠? 경제는 뭐 최강 경기는 굉장히 나빠. 이래도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거에 비하면. 네,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실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하고 기업 실적은 사실 뭐 같은 말인데 우리가 보는 실적은 그 중에 대표 선수들만 좀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양극화 아니면 독과점화 네, 뭐 맞습니다. 무슨 말이 됐든 네. 뭐 작은 기업과 큰 기업이 있으면 네, 점점 차별화. 벌어지는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중에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더 벌어지는 네. 거죠. 예. 요즘은 보면은 뭐 실제로 지수들도 보면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표 지수와 또 조금 모아놓은 지수가 두 개씩 있잖아요. 근데 뭐 맞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다 대표 선수들이 더 잘한다. 네. 예.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이 금리에 대한 예상, 네. FOMC 회의도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만 그 예상과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계속 좀 다르게 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맞아야 되니까. 네. 연준이 시장에 굴복을 하면 네. 네. 지금 뭐 최대 한 100bp, 1%포인트 정도 그 정도 차이 나죠. 올해 네. 연말까지 네. 시장은 뭐 75bp나 그러니까 25bp씩 베이비 스텝으로 한 적어도 한 3번은 인하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네, 지난 이틀 사이에 조금 더 늘어가지고 3.5회 정도. 네, 은행 문제가 불거지면 이게 또 더 오네. 네, 더 벌어지고 예, 예.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예. 연준은 뭐 어제도 뭐 미네폴리스 예. 캐리 예. 그분이 나와가지고 어림없다.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이제 뭐 연준 인사들은 뭐 올해는 뭐 피벗 없다. 네. 김치국 마시지 마라. 네. 이제 계속 그러고 네. 만약에 연준이 틀리면 좀 연준의 신뢰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디가 맞을까? 저는 네. 연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경기 중에 골대를 움직이지 않는 한, 그러니까 기준금리, 근원 PCE 물가, 어쨌든 이게 핵심 물가 2%의 정책 목표를 이 기준점을 야 우리는 뭐 2%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3%로 할래. 이게 전문 용어로 골대 옮기는 겁니까? 네. 경기 중에. 네. 지금 후반전 바로 시작했는데 바로 골대를 탁 바꾸는 거예요. 네. 골대를 이렇게 조금 넓히는 거죠. 2배로. 넓히는 거네요. 네. 예, 예. 골이 잘 들어가게. 골프 칠 때 크게 네, 홀을. 네, 아주 크게. 비유가 뭐. 세수대야.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연준의 신뢰의 문제잖아요. 네. 아마 달러 가치의 훼손. 네. 전 세계에 아마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럴 리는 없는 거고. 근데 연준이 2%의 근원 물가에 어떤 그 정책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2%라고 해서 뭐 2%딱 도달해야 내리는 건 아니지만 금리를 2%에 근접하는 저는 한 3.5% 정도는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원 물가 기준으로. 네, 근원 물가 기준으로 CPI든 PCE든 PCE가 조금 더 빨리 내려가겠죠. 네, 예. 주거비가 조금 적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연말이 한 3.6 정도 보고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도 가기 어렵다. 네, 3.6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물가가 임금이 조금 더 떨어져 줘야 되는데 임금이 떨어지는 게 좀 쉽지 않은 게 지금 미국의 좀 특수한 고용 상황,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한 470만 명 부족하거든요. 이 470만 명이 어디서 부족한가를 봤더니 조금 하이테크 전문직, 그러니까 약간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람을 원하는데 숙련된 노동자, 고학력자들이 이제 잘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게 마찰적 실업인가요? 이런 게 지금 네. 아주 잘 나가는 산업들, 네.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는 네. 뭐 하이테크, 네. 4차 산업의 어쨌든 정점에 있는 뭐 코딩하는 분들이라든지 네. 뭐 프로그래머라든지 AI 네. 뭐 이런 쪽이죠.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은 마찰적 실업. 네. 고용 시장이 좀 수급이 잘 안 맞아요. 네. 부족해. 예. 또 한쪽은 그동안 뭐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된 뭐 이민 정책, 규제 이런 것들, 또 코로나 때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부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레저 접객, 네. 약간 저임금이지만 네.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유통 네. 이런 쪽에 이제 양대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직은 실업자 한 명당 1.6개의 빈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임금이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이 이직을 할 때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네. 근데 이게 조금 한 1.2, 팬데믹 전에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 수가 한 1.2, 네. 한 개 정도, 그러니까 매칭 정도 돼야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네, 매칭에 예. 가까워질수록 이제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는 예, 예. 건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470만 명이라는 노동 공급 부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는 이게 지난주보다 2만 2천 명 증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 공급이 이제 수급이 좀 잘 맞고 임금이 떨어지겠구나 이제 이런 신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2만 2천 명밖에 한 주에 증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70만 명이 채워지려면 네. 물론 이게 등식화하기는 어렵지만 네. 예를 들어서 470만 명의 노동 공급이 부족이 정상적인 스퀘어로 이제 수렴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6개월 이내에 2%대에 근접하는 근원소비자 물가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잉여짜리 4.7백만이면 그게 전에처럼 뭐 1.2, 2.0으로 하면 지금 2.0보다는 조금 미친가요? 비율로 보면? 지금 빈 일자리. 예. 네, 지금 1.6 정도. 1.6 네, 정도. 그것도 예, 뭐 예. 거의 한 1.9에서 떨어진 겁니다. 예, 많이 떨어진 네. 거죠. 그때 2라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2 예, 였습니다. 예.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원 물가가 조금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한 3월 정도는 돼야 연준이 기준금리를 첫 인하를 할 거고 만약에 내년 3월보다 앞당겨진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하반기 사이에 은행 문제가 예, 은행 문제를 네. 생각하는 거죠, 시장은?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네, 은행 네. 문제가 터진다. 네. 뭐 지금 요즘에 계속 거론되는 네, 예. 팩웨스트가 됐든 웨스트 네. 얼라이언스가 됐든 예. 네, 뱅코프가 됐든 뭐 이게 뭐 문제 생긴다. 누군가는 터진다. 네, 그리고 한두 개가 터지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개가 동시에 터진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네. 시장은. 꼭 내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네, 무슨 일이 안 좋은 맞습니다. 일이 생기니까 네, 내리게 되는 네.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네. 혹시 계속 얘기하는 게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고 지금 뭐 제이미 다이먼까지 무슨 특별한 규제를 해서 네. 은행 문제를 끝을 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결국 규제를 더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은행 CEO가 규제 더 해달라는 얘기하는 건 진짜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 무슨 일이 생겨갖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뭐 그냥 안 올려도 네. 올린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은행들이 돈을 안 줘버리니까. 맞습니다. 네. 연준이 할 일을 뭐 시장이? 신용 경색이 경색이. 네, 은행 불안이 네. 대신해 주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거고. 그렇죠. 무질서한 거죠. 네, 그 연착륙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뭔가 은행 부실, 은행
도산 이런 문제가 물론 이제 대형은행은 아닐지라도 네. 그래도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항상 위기는 예전에 해리 덴트라는 분이 이제 책에서 네. 금융 위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네. 그 얘기의 논지는 결국 컨피던스 문제라는 신뢰. 거죠. 네, 네. 이게 신뢰가 깨지면 사람들이 예금을 뺍니다. 네. 예금을 빼면 안 망할 은행도 망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대출을 안 합니다. 대출을 안 해주면 전부 모든 은행들이 대출을 쪼이면 안 망할 기업도 망하는 거죠. 그렇죠. 부도 안 날 PF도 부도가 나고요. 네. 부도 안 날 상업용 부동산 CMBS도 그 원금을 못 갚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신뢰라는 거는 진짜 확실히 보여요. 요즘 보면 네. 한 명씩 망하잖아요. FCR 딱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팩웨스트가 탁 쳐다보잖아요. 네. 그 전에 안 보고 있다가 네. 쟤 망했으니까 이제 얘네. 그러니까 찍혀버리면 약한 고리를 하나씩 네. 이렇게. 네. 찍혀버리면 그래? 그러면 돈 빼야 되겠네. 도이치뱅크도 심지어 도이치뱅크도 네. 찔림을 당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니야. 예. 그러니까 신뢰가 빠져나왔죠. 진짜 금융계는 진짜 첫 번째라 그렇네요. 이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또 뇌관이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쪽 부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네, 그 뭐 많은 사람들이 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 한 10여 년간 무려 특히나 최근 한 6, 7년간 너무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신나게 번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파티를 열심히 했는데 딱 보니까 이제 금리는 올라가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상황이다 보니 네. 이 중에서 한두 개가 문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대출을 많이 일으켰냐라고 보면 이게 IMF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네. IMF의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요. 미국 은행들 대상으로 작은 은행들, 그러니까 25개 미만 자산 규모 25개 미만 은행과 자산 규모 25개 굉장히 큰 은행들이죠. 네. 우리가 아는 JP모건,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 이런 은행들을 비교한 건데요. 전체 이 은행들의 기업에 대한 대출 대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상대적인 증가율 비교. 그러니까 기업 대비 전체 대출, 기업에 대한 대출 대비 예. 은행이 은행 기준으로 네네. 기업에 전부 대출을 해줬는데 네. 그 중에서 상업용 대출이 얼마냐, 예. 얼마냐인데 그 증가율, 네. 네. 증가율을 했더니 지금 전체 대출 대비 작은 은행들은 지금 거의 자기네들의 기업 대출보다 2.5배 정도 더 많게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했더라라는 거거든요. 대형은행들은 그냥 그대로잖아요. 비슷하네요. 네. 네. 그리고 레벨도 낮고. 네. 근데 작은 은행들, 작은 은행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 좀 원래 조금 자본 상황이 좀 불건전한 은행들이 왜 없겠습니까? 더 많겠죠. 네, 당연히. 네. 예, 그리고 예, 예. 지금 트럼프 정부 때 2,500억 자산 달러 미만은 또 스트레스 테스트 면제해 줬잖아요. 예, 2배론가 해갖고 빼줬죠 한번. 네. 예. 그래서 아마 자산 규모 한 1,000억 달러 이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네. 지금 안 네. 받고 예,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작은 은행들은. 그 중간이 확 비어버렸으니까. 네. 근데 그런 은행들이 어디서 지금 열심히 돈을 벌었냐? 너도 나도 다 상업용이죠. 상업용 부동산. 네. 땅 짓고 헤엄치기처럼 네, 네, 이렇게 네. 다 거기서 했는데 이게 이제 금리는 올라가고 은행 대출은 지금 쪼이고 있다. 공실은 또 늘고. 네, 공실률은 네. 늘고. 근데 집중되었다는 그 말씀은 진짜 그냥 저희도 국내 시장에도 느껴지는 게 우리 펀드 비즈니스 있잖아요. 네. 펀드 비즈니스가 옛날에 채권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하는데 지난 6, 7년을 보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펀드 진짜 엄청 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네. 전 세계가 그렇고 규제가 있다 보니까 주거용으로는 잘 안 되고 네.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고 네. 우리나라도 쇼핑센터, 물류센터, 네. 뭐 건물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형 은행보다는 소형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 커머셜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예. 그래도 이것도 다행인 게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주거용 부동산에 거를 대출을 그 담보로 네. 기초자산으로 해서 네. MBS 네. 모기지 백시큐리티. 네, 구조화 증권을 예. 발행했고 이 구조화 증권을 또 기초자산으로 네. 파생 상품을 발행했고 네. CDS라는 CDO 뭐 이런 거, 예. 그것도 그거를 그 파생 상품을 또 기초자산으로 CDO를 발행했고 네. 이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은 CMBS 네. 커머셜 그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MBS가 있지만 거기에 그걸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은 없다라는 거죠. 네, 거의 없죠. 네, 네. 없다라는 예. 것이 다행이고 그래서 당해 은행, 네. 당해 사업장 이게 그냥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니까 특히 대형은행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건전하니까 네, 그래서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낮다. 뭐 좀 정리해 보면 단순화되진 않겠지만 시스템 금융 위기나 시스템으로는 안 가지만 지역 은행들이 영향을 받고 네. 대출이 줄면서 다시 또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경기가 또 더 위축되고 예. 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결국 돌아가 보면 연준과 시장의 그 금리의 궤도가 좀 다른 이유도 그 시장 사람들은 그거를 좀 심각하게 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중간에서 만날지도 모르겠죠. 사이좋게. 이게 뭐 75bp의 차이라 그러면 한 25bp는 연준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 네. 엄살 부린 거 한 25bp 잡고 네, 네, 그래서 은행 문제가 뭐 한 향후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불거지면서 예. 한 10월 정도에 한 25bp 인하로 예. 네, 이렇게 합의가 될 가능성 예. 네, 또 있습니다. 근데 뭐 없지 이제 않아. 네. 뭐 저는 그냥 이렇게 보면 이제 항상 맞진 않는데 네. 물론 이렇게 이 정도 벌어진 경우 별로 사실 없거든요. 물론 뭐 금리 자체가 1%일 때 벌어져봐야 지가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올라가니까 많이 벌어지긴 하는 건데 그래도 지금은 거의 최대로 벌어진 것 같아요. 그 시장과 그 연준 위원들의 네. 말의 차이를 보면 네. 야,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은 얘기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요. 예, 저희 아침마다 저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뭐 얘기하면. 네, 네, 네. 근데 연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아, 또 그러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이 좀 그런 예. 맷집이 가 계시네요. 네. 예전에는 누가 뭐라 그러면 네. 와, 정말 이랬는데 이제는 아유, 뭐 또 저러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약간의 좀 우려 섞인 걱정스러운 좀 논조를 박사님에게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걸 마켓과는 사실은 또 별개로 약간 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마켓에서 본다면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다 아우러서 생각한다면 네. 뭐 좀 복잡하지만 네, 그래도 단순화해서 보면 경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 내지는 조금 더 안 좋을 거다. 근데 네. 기업 이익은 좀 그래도 선방할 거다. 대기업만. 네. 네. 그래서 EPS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켓의 주당 순이익의 분기별 하반기 상황은 그렇게 쇼킹하지는 않을 거다. 네. 나쁜 쪽으로 쇼킹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러면 주가는 좀 그래도 고군분투 박스권 일정한 레인지에서 버티기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S&P 500도 4,200을 상한선으로 하는 게 지금 9개월째, 네. 10개월째 그렇게 예, 3,800에서 4,200. 네, 4,200. 예, 네.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네. 네, 2,600이 저항선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하반기에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안 오더라도 경기가 생각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회복 기간이 조금 더 지연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실망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박스권의 하단을 테스트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지나면 시장이 좀 더 이제 좀 편안해지는 네. 대세 상승의 초입으로 다시 2024년을 열어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김한준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